안녕하세요. 강릉 보현사 불교회화의 인문학적 고찰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할 국립중앙박물관 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불교회화, 보현사 불교회화 관련해서는 제가 두 번째 시간이어서요. 첫 번째 시간보다는 조금 덜 긴장이 되네요. 현재 강릉 보현사에는 몇 점의 그 불교 회화가 불화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신앙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불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현사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제목에는 불교 회화라고 썼는데요. 줄여서 불화라고 해요. 불화라고도 하고 또 탱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벽화, 단청 이런 내용까지 모두 다 불화를 설명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야외 의식으로 그 의식의 주존이 되는 괴불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화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이고 그 다음에 불화의 여러 면모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 중에서는 불화라고도 하지만 탱화라고도 합니다. 이 탱화는 건불화라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불화고요. 고려시대의 그 불화들이 대체로 벽화였다면 조선시대에 이르면 이렇게 건불화, 다시 말하면 상이 있고 상 뒤에 후불벽이 있는데 후불벽에 이렇게 걸 수 있는 형태의 불화를 탱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탱화들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탱화라는 용어가 건불화에서 걸 수 있는 불화에서부터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돼서 불화라는 용어로 전용되어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탱화 혹은 불화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제 벽에 그린 불화를 벽화 그리고 이제 건축을 장엄하는 내용으로 그 그려지는 걸 단청 그리고 이제 야외 의식용으로 그 커다란 대형 불화를 일컬어서 괴불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법당 안에 봉안되는 그 불화는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 전각에 들어가시면 불상이 봉안되어 있고 이 불상 뒤에 걸려지기 때문에 불화, 조금 기능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후불도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 전각에 그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상단불화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청도 건물을 그 장엄하는 단청도 넓은 의미에서는 불화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림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온 내용이 그 부처가 되기까지 그 본생을 설명하는 이 본생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불화의 범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야외 의식용 불화인 괴불이 사찰에서 걸 수도 있고 사찰에서 걸지 못하고 이제 미의 대상으로서 전시의 대상으로서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다른 박물관에서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그 주 불전인 대웅전에서 의식을 진행하다가 이 공동체의 의식을 위해서 야외에서 그 의식이 진행이 돼야 할 수밖에 야외에서 진행할 수 있을 설행이 될 때 이 야외 의식에서는 불상을 대체해서 불화가 의식의 주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에 그 의식의 주존이 되는 그 부처를 그 불화를 괴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상이 앉아있는 모습의 부처님의 모습에서 이제 서 있는 모습으로 변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는 야외 의식에서 걸리는 불화이기 때문에 좀 더 조직이 탄탄한 삼배 바탕에서 면 바탕으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불화는 현존하는 괴불 중에서 가장 이른 연대를 갖고 있는 중림사 괴불입니다. 이렇듯이 좌상의 부처의 모습을 보시는 것은 불화가 다시 말하면 괴불이 야외 의식을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이 용도로 이 기능으로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법당 안에 있는 부처를
법당 안에 모셔진 불화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렇듯이 법당 안에 봉안되는 후불도에서 이렇게 좌상 부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런 도상으로 조성이 되다가 이른바 어쨌든 공동체의 의식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주는 메시아적인 그 의식의 주존으로서 등극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변화해 갔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보시는 이렇게 북장사 개불처럼 서 있는 모습의 부처의 모습으로 변화해 갑니다. 지금 보시는 1902년의 흥국사 개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괴불도의 바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처 그 불화가 있고 그 옆에 어떤 인장이 찍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FH 글로벌 코퍼레이션 맨체스터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인장이 찍혀 있는데 그 법당 내에 봉안되는 불화는 비단 위에 이제 그 알로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면 바탕 위에 그림을 그리는 시기적으로 변화한 양상을 보이듯이 괴불도 17세기 경에부터 18세기까지는 삼배 바탕에 좀 더 질긴 그 바탕을 사용되다가 이 19세기나 20세기에 이르면 좀 더 탄탄한 재질인 광목에 그렸고 20세기 초반기에는 이 면 바탕이 수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수입된 알로인 면 바탕 위에 괴불을 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이 불화에서 이 불화가 굉장히 대웅전에 있는 불화, 혹은 나한전에 있는 불화, 혹은 극락전에 있는 불화, 이렇게 다양한 전각에 따라서 그 봉안되어 있는 불화는 그 내용도 굉장히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부처님, 보통 일반적으로 부처님과 보살, 나한 이런 그 도상을 갖고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불자의 입장에서 혹은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미술에서는 이런 것들을 약속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 약속을 보통 도상 혹은 이코노그라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된 그 도상을 먼저 익히고 선행을 해야 이 불화가 어떤 내용을 그린 불화구나 훨씬 더 익숙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신 집이에요. 근데 집인데 여기서 집 위에 이제 십자가 형태의 어떤 그 사인을 두게 되면 이런 집들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는 여기 앞에 간판으로 교회라고 써 있지 않아도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성물이 상징하는 사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십자가를 갖고 있는 십자가 형태를 그 건물의 꼭대기에 봉안하고 있는 교회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이처럼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성상 그림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어린 아이를 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또 역시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 조각상으로 표현한 이러한 회화나 조각을 우리가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모자상 혹은 귀자모 라는 이렇게 상으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종교대상에서 선행된 사인, 이코노그라피를 약속된 부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 역시 불화의 내용도 이런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먼저 선행된 약속 체계를 이해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된 신앙 체계, 사인, 이코노그라피들을 다 익숙하게 했다고 해서 처음에 약속된 것이 그대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두 점의 수월 가늠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관음 보살도인데도 한쪽은 측면향을 하고 있으면서 다리 형태나 그 모습이나 또 이쪽에 있는 정면향을 하고 있고 이 선제 동자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해 갑니다. 이것은 관음보살도라는 불화가 경전, 예를 들면 예컨대 화엄경 입법 개품에서 설명하는 관음보살의 주처와
다시 말하면 관음보살이 계신 곳과 관음보살을 방문하고 있는 선제 동자를 그린 불화가 관음보살도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 관음보살에 대한 여러 논소류, 주석서들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여기에 새도 등장을 하고 여기에 대나무도 등장을 하고 여기에 정병과 그 버드나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관음보살의 모습도 이렇게 측면향을 하고 있다가 정면향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모습들은 나라나 그다음에 시대,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당시에 읽혀졌던 논소류나 그다음에 영향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점 바뀌어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양상들을 통해서 당시에 관세음보살 신앙과 관세음보살 신앙이 어떤 그 경전과 어떤 논소류와 어떤 대외관계와 영향을 갖고 있는가를 오히려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으로 공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좀 이제 재미없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불화에 있어서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모습을 한 그림을 그림이라고 않고 보통 불화라고 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사찰에 봉안되었을 때 불화가 제작이 돼서 점안이 되고 봉안됐을 때 부처님으로 이제 신앙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인식했을 때 이 불화에는 신앙이 담기게 됩니다. 그 전통 시대였던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특히 이런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인간에게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농사가 근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던가 농사에 수반되는 아니면 그래서 가뭄이 지속된다든가 아니면 비가 와서 너무 계속 와서 멈출 수가 없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농사나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종교가 다변화됐지만 이 전통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그 신앙적인 대상을 특히 이제 불교에서 찾았고 이 불교에서 공동체 의식에서 괴부를 봉안하고 괴부를 의식의 주존으로서 모시면서 기우제를 모셨어요. 지금 보시는 상주시 북천기우제는 전통사회를 넘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대 시대에도 이제 북장사 괴부를 걸고 이제 비가 오기를 청했던 그 신앙의 면모들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북장사 괴부는 이제 1688년에 조성이 되어서 이런 도상을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존인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크게 이제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고 그 석가의 영산회에 초대된 불보살들을 비롯한 그 제자상들을 그 주변에 이제 포치시키는 구도로 그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19세기에 조성된 신중도를 보시고 계신데요. 신중이라는 명칭은 신들의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들의 물이라는 것은 원래 위임받은 그 신앙이 불국토, 부처님을 수호하고 불국토를 수호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전래돼서 조선시대까지 그 내용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경이라든지 이 사경의 제일 그 앞쪽에 이제 그려지기도 했는데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이렇게 나라와 불국토와 부처님을 수호하는 성격에서 나와 나의 가족 이런 그 개인적인 수호를 맡는 신앙의 성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그 조성된 신중도에는 그런 신앙의 면모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신중도에는 가운데에 이제 신들 중에 한 분인 위태천이라고 하는 깃털 모자를 쓰시고 삼고절을 짚고 있는 위태천과 이제 제서, 범천을 위시해서 여러 신들을 이제 그림에 넣고 그 화면의 측면에는 그 신중에 대한 기원의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수명, 장수, 발원.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면서 20대, 30대 나이를 거쳐서 40대, 50대에 이르고 이제 나이를 먹듯이 나이를 먹으면 사실은 이제 자신의 성취했던 바를 찾아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 주위에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이랬을 때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인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서 대부분 이런 불화에 깃든 염원을 살펴보면 내 가족이 안녕하고 평안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이런 바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19세기에 조성된 신중도에는 이러한 염원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화기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불화를 이제 도상에 맞게, 경전에 맞게 이제 그리고, 그래서 불보살을 그리고 이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 불화가 어떻게 어떤 연유로 어떤 시주자에 의해서 조성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을 우리는 화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상 같은 경우에는 복장 안에 발언문이나 복장을 넣어서 사실 양식상으로만 이 불상이 언제 조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만, 불화의 경우에는 그 직관적으로 화기에 언제 어떻게 어디에 봉안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성보가 문화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도난의 위험에 가장 직면했을 때 이제 이런 화기를 이렇게 제거하고 화기를 떼내서 이제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시 찾을 때 이런 화기의 내용을 보고 이게 어느 시기에 어느 사찰에 봉안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로, 직관적인 자료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에서 보시는 동화사 아미타 불회도는 1699년에 조성되었고, 당시에 어떤 스님이 주지셨고, 그리고 이 불화를 조성하는데 누가 시주를 했는지 그런 명단들이 너무나 잘 남아 있습니다. 시주의 내용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진 않았고, 지금 보신 듯이 경상도 대구 북령의 팔공산 동화사에 미타후 후불탱 좌우 3폭을 조성을 했다. 아까 보시듯이 이렇게 3폭으로 조성을 했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강이 38년인 그 김효년 6월에 마쳤다. 그리고서 이제 세 분의 주상전하와 왕비전하, 세자저하의 축원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불화를 조성할 때 어떤 분이 시주를 했는지 이 시주의 기록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 시주질의 명단에 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불화를 그릴 때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든지 안료를 시주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오히려 이제 현물로서 불화를 조성할 때 쌀을 공양을 했다든가, 혹은 막장, 된장 이런 것들을 공양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시주자뿐만 아니라 시주의 물목으로 나와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도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당시 불화를 조성할 때 이 불화를 누가 그렸는지, 그리고 이 종교화이기 때문에 경전에 맞게 그려졌는지를 검수하는 증명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연화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용주사 지금 가져온 삼세불도인데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조가 부친인 사도세자의 명복을 위해서 현륭원의 원당으로 지은 사찰입니다. 국가적인 공력으로 지어진 사찰인데, 이 불화에서 보면 아까 앞서 보셨던 내용에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어떤 시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에 주상전하 수만세, 자궁저하 수만세, 왕비전하, 세자저하 수만세는 축원문만이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기록상으로는 1789년에 용주사를 창건했고 1790년에 불화를 조성했다는 기록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정조가 가장 신임했던 김홍도가 이 불사를 주관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항상 이 불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삼세불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구분 표현들을 보면 18세기 말에 불화라고 볼 수 없는 양식적인 갭이 있거든요. 왜냐면 서양 화법인 음영법 이렇게 인물을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그 구름 표현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정확하게 화기에 1790년이라든가 혹은 뭐 19세기에 다시 그렸다라는 기록만 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 화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굉장히 그 왕실 화풍으로서의 어떤 품격과 위의를 갖고 있는 불화임에도 이제 지정문화재로서 국보와 보물에는 아직 지정이 안 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 주상저나 옆에 쓰여 있는 자궁저하는 조선시대 전 그 왕조실록을 보더라도 딱 한 분에게밖에 쓰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해경궁 홍씨한테만 쓸 수밖에 없는 칭호였어요. 따라서 이 불화가 당시의 불화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불화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이 추가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자궁저하, 다시 말하면 해경궁 홍씨와의 축원을 바라면서 이런 내용들을 적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어쨌든 불화에서는 이 그 화기, 그 다음에 도상, 이런 내용들을 좀 선행돼서 알고 있어야 불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앞서 이 보현사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주제가 설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건축, 그리고 뭐 공예, 그리고 낭원선사 비석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보현사가 언제 조성이 되었고, 뭐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에 이르러선 어떤 모습이었고 현재에 이르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늘 불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연역을 다시 들고 온 것은, 이제 불화를 통해서 조명할 수 있는 바가 당시 이게 불화가 조성되었을 때 보현사의 역사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이 불화는 사실 전통시대의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 보현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조각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 조각이기 때문에 보현사를 설명하는 여러 기록에 없는 내용들이 보완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연역에 어떤 사이에 이 불화가 끼어 들어갈까, 이런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불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져 있듯이 이 보현사는 그 650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하고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천축국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오다가 남항진에 도착해서 이제 그 문수사가 세워졌다고 하죠. 근데 절이 완공되자 보현보살이 한 절에 두 보살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 나는 활을 쏴서 이 화살이 떨어지는 곳에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현보살이 그 활을 쏘아 화살이 맞은 곳이 바로 이 자리라고 이제 설화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현사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이후로 보현사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알려져 있듯이 낭원대사 탑, 그리고 낭원대사 탑비,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 탑비와 탑의 면모를 통해서 당시에 그 강릉 지역에 손꼽히는 선종 사찰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융성했던 사세를 엿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현사의 기록과 관련된 유물에는 여러 낭원대사피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로서 범우고나 신증, 동궁, 여지승남, 여지도사 같은 데에도 이제 표기가 있는데, 어쨌든 보현사는 지장사로 불렸다고 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찾아봤던 그 내용에서도 이제 그 여지승남을 찾아봤더니 여기 강릉 대도호부에 쭉 해서 사찰들이 나와요. 염양사, 금융사, 뭐 유명했던 사찰들이 나오고, 여기에 지장사인데 여기 보현산에 있었다라고 해서 아마 이 시기까지도 이제 지장사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뭐 알려졌다시피 이 낭원대사 탑비뿐만 아니라 강릉 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탁의 좌목, 그리고 강릉 포교당에 소장되어 있는 보현사 범종, 그리고 이제 우리 보현사에 소장되어 있는 보현사 중수기, 이런 그 자료들이 조선 후기에 보현사를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일부는 보현사에 잘 모셔져 있고 봉환되어 있지만, 일부는 또 이제 박물관이나 혹은 다른 포교당에 이제 봉환되어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미탁의 좌목은 조선시대 보현사에서 승려, 승속이 남녀, 반상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향도 조직에 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좌목에는 1681년, 1719년, 1819년, 1828년 해서 이 계에 속했던 그 승려들의 명단을 적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당시에 이 중요했던 이 미타계의 그 좌목을 통해서 당시에 그 보현사가 향촌 사회에 기여하였고 여러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했던 그 위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현재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 이 미타계첩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교당인 그 관음사에는 보현사 동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1794년이라는 연대를 갖고 있어서 18세기에 보현사의 면모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명문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걸륭 59년 갑인의 8월에 강릉 보현사의 이제 대종기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미지가 안 좋긴 한데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보현사에는 없는 문화재입니다. 아마 이런 사세, 17세기, 18세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현사에서는 분명히 17세기와 18세기를 통해서 굉장히 지역 주민을 결속하는 그 기능으로서도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각 안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장시황도가 1799년도에 연대를 갖고 있는 지장시황도가 있었던 것을 1988년에 도난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 자료는 이제 조계종 그 총무원에서 도난당했던 그 성보들을 이렇게 모아서 추후에 이 지장시황도를 비롯한 여러 불화들을 찾는데 이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당시 이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양식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여러분이 알려다시피 미륵불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 남은 중생을 제도하고 또 하나는 지옥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지장보살이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흑건을 쓰고 보주를 쥐고 있고 석장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다가 조선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이르면 다시 이런 흑사, 여기서는 흑건이라기보다 흑사죠. 그런 약간 실크 스타일의 그 재질처럼 보이는 흑사를 머리에서부터 승형의 머리에 흑사를 쓰고 있고 흑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서 한 손에는 보주를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그 석장이 안 보이네요. 이게 쥐고 있는 모습으로 도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장보살 옆에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이 협시를 하고 이제 지옥의 명부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10명의 왕을 5왕, 그리고 판관, 사자, 옥졸 등 그 명부세계를 심판할 때 돕는 여러 인물들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현사 지장시황도는 1799년에 조성되었다고 하고 아마도 보현사 대웅전의 중단탱화로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상실되어서 이렇게 이미지만 볼 수 있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런 불화는 현재 이 지장시황도를 외에도 몇 점의 불화가 더 남아 있습니다. 보현사 영산해성도는 1822년에 조성되었다고 하는 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불화가 상실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보현사 대웅전 보존에 가시면 이 불화 앞에서 이제 삼배를 하고 부처님께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이제 이 불화도 역시 1991년에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운데에는 그 항마촉지를 하고 있는 부처님이 커다란 키형 광배를 배경으로 좌상으로 앉아 계시고 이 부처님을 그 위에서 그 영축산 설법을 할 때 초대되는 여러 불보살과 제자들의 모임들, 성중들을 옆에 포치하였습니다.
1851년에 영산전에 봉안되었다고 하는 아미타불에도는 이미지를 찾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텍스트만 적어 왔는데, 사실 영산전에는 아미타불에도가 아닌 영산회상도가 봉안되는 게 원래 법칙인데, 아미타불에도라고 쓰여 있길래 이 내용은 한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영산전의 후불도도 지금은 볼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현사 16나안도는 이제 보현사 불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 보현사 영산전에 봉안이 되어 있었고, 보현사 영산전에 나한상 뒤에 봉안되어 있고, 아마 지금 현재는 2점밖에 남아 있지는 않지만 4폭 또는 6폭 정도로 이제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기 산실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2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보현사 16나안도는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에 19세기 16나의 도상을 당시에 저명했던 화승이었던 철유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두 분의 화승에 의해서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축연입니다. 축연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고,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점에 남아있는 불화도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시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3점의 진영, 당시에 보현사에서 주석했던 스님들의 모습을 그린 진영 3점이 이제 보현사 불화로를 상징하고 현재는 월정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진영은 당시 보현사에 주석하면서 보현사의 살림도 맡으시고, 보현사의 여러 일들 도맡으셨던 승려들 중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승려들, 뭐라고나 할까요? 의미 있는 승려들의 모습을 이렇게 진영의 형태로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경파당 대선사 진영 해서 승려 주장자를 들고 있고, 이렇게 격자문 배경이 있는 승려의 모습을 그렸고, 정면향을 그리는 것보다는 약간 돌린 이렇게 측면향을 그리면서 당시에 승려의 어떤 덕이 높고 정신과 정신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관련된 이제 찬을 써서 이 스님이 어떤 일생을 사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돕는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진영은 월암당 대선사 진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귓꽃을 단 장식을 2개 두르고 월암당 대선사 진영이라고 이제 이 스님의 이름을 적었고, 여기에 관련된 시를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경을 여기는 두지 않았고, 이게 주장자를 든 앉아 있는 모습으로, 한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측면향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졌습니다. 좀 확대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보현사 향도 조직을 설명할 수 있는 미탁의 자목에서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그 안에 이 월암당 대사의 좌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좌목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당시에 참여했던 계에 참여했던 승속을 같이 적었기 때문에 이 승려 역시 19세기에 이 조직을 당시에 이끌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승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보현타 승탑원에서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월암당 부도는 보셨던 이 부도밭의 한 중심에 여기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 안에는 여기 월암당 대사라는 존명을 새기고 있어서 승려의 무덤으로 알려진 이 부도가 이렇게 부도밭 안에서 여러 부도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당시의 진영의 모습과 그의 얼굴과 그의 무덤인 월암당 부도를 통해서 보현사에 주석하셨던 이 선사의 행적을 우리는 이 두 소장품으로, 이 두 부도와 그다음에 진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 3분 모두가 아마 19세기에 보현사에 주석했던 스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그려진 진영의 화풍이 양식상 모두 19세기를
각 19세기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그 내용은 아주 거의 동일합니다.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그 보현사 중수기 현판에도 1825년에 대대적인 중수 후에 가람 전체가 쇠락이 되었고 1855년에 다시 중건이 되었다. 그때 성은 화곡이 화주가 되었고 강원 부사를 지냈던 유후조가 지원을 해서 신도 최대기의 시주로 이제 중수를 마무리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마침 성곡 성은 화곡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화곡이 남아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화곡당 선사가 1825년에 보현사를 중수했던 보현사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승려로 우리는 다시 그의 족적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보현사 중수기를 통해서 19세기에 보현사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보현사 미타암 부근에 낭원대사의 탑비가 세워져 있었으나 사세가 많이 기울었다. 여기에 화곡 스님께서 제자와 함께 중건을 뜻을 세우고 관아의 지원을 받아서 1855년에 사찰을 중수했다라는 내용까지 알 수가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요, 그 다음에 진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이 화곡당 그 부도밭에 여러 부도의 그 속에서 화곡당의 그 모습을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는 화곡당, 여기 보이시죠? 화곡당 대선사 해서 이 그의 부도를 통해서 그의 자취를 알 수 있는 그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현사 16나한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9세기 말에 이렇게 영산전 내에 봉안하기 위해서 16나한도를 조성하였고, 이때 이제 금강산문에 가장 그 유명했던 그 수님 두 분과 함께 동참화승을 통해서 이러한 나한도를 조성했다라는 19세기 말에 보현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현사 대웅전에 가시면 이렇게 조금 생경한 모습을 보이는 불화가 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셨던 그 신중도예요. 이 신중도는 아까 신앙을 설명할 때 보였던 자료인데, 이렇게 지금 보통 이러한 도상이에요. 이 깃털 투구를 쓰고 이 삼고절을 든 이 위태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천부에 속하는 제석천과 그리고 범천, 그리고 이제 천부중들, 그리고 천룡부의 신들이라고 하는 무장형을 한 그 신들의 모습을 한 그 인물들을 불화에 배치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불국토와 그 부처님을 수호하는 그 기능에서 19세기에는 이렇게 나와 나의 안녕, 나의 가족의 안녕을 수호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거의 모든 사찰에서 중단탱화로서 주 전각에 신중도를 봉안을 하게 돼요. 역시 보현사에서도 이와 같이 신중도를 봉안하였고, 좀 특이한 것은 중앙에 그려진 채색과 바깥에 그려진 채색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한번 대웅전에 보고 왔었는데, 사실 그 앞서 보셨던 보현사의 산실된 불화를 보셨는데, 이 역시 산실이 돼서 이렇게 조각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 조각만이 남아 있었던 것을 이 이후에 이것을 다시 이 부분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전체를 다시 복구하는 불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빨간색 바탕으로 된 부분들을 예전에 이 초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그려서 여기에 가운데에 남아있는 이 신중도를 딱 부착한, 이렇게 이른바 그 오려붙이기인가요? 이런 형태로서 조성이 되어서 현재 보현사의 대웅전 중단 불화로서 봉안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화기가 남아 있어서 이 신중도가 어떻게 복구됐고 이 당시에 복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 명단을 적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2점의 신중도인데요. 앞서 보셨던 그 화면과 굉장히 그 색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색채가 달라졌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아래쪽에 있는 화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탱,
봉안우, 만월산, 보현사 라고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누가 증명을 하셨고 누가 그림을 그리셨고 역시 도명선사가 그리셨어요. 아니 해주셨고 당시에. 그리고 금원은 법장이라는 분이 그리셨고, 그리고 이제 시주의 명단으로는 서울시 성동구에 있었던 누구누구가 시주를 했고, 재미있게도 이쪽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당시 강릉 경찰서장님도 이 신중도의 그 제작에 참여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릉 경찰서장 진기동하고 가장 마무리에 불기 2532년이라고 쓰여서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1988년에 조성된 불화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우리가 10년만 지나더라도 이 불화가 이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보현사의 전이 어떻게 누가 무엇을 제작을 했고 이런 모습들이 잘 기록에 남아있으면 모를 수가 있는데, 이 불화 역시 이렇게 자세한 화기가 남아있어서 1988년에 이렇게 신중도를 조성을 하면서 당시에 그 보현사의 회주는 어떤 스님이셨고, 그리고 화주에는 어떤 분이 하셨고, 그리고 그 강릉 이 지역이 이제 강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릉 경찰서장도 함께 시주를 보태서 이 신중도가 완성되었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그려졌으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채색을 갖고 있는 좀 더 붉은 계열의 수타사 신중도에서 보시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보시기에도 있을 텐데,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신중도, 이렇게 근대의 신중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색채 감각을 통해서 보시면 바로 앞서 보셨던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1988년에 신중도와 함께 조성되었던 지장보살도입니다. 아마도 앞서서 산실된 불화에서 보셨듯이 이처럼 보현사의 세 점의 불화가 있었고,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불화가 있었을 텐데, 이 근대기를 거쳐서 이 현대 시기에 오는 동안에도 이 강원 지역과는 관련 없이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실된 불화에 대해서 새롭게 불사를 하는, 불화도 역시 새롭게 조성을 하는 불사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황도를 산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1988년에는 보현사에서 이렇게 지장 3종과 시황, 그리고 명부를 주관하는, 명부의 심판을 돕는 여러 인물들을 그려서 보현사, 지장, 시황도를 이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두 점 모두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읽어보면 신중도의 그 화기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거여서 같은 불사로 신중도와 지장, 시황도를 제작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현사에서 있었던 불화이고 지금 현재 없어져 버린 안타까운 불화의 면모들을 봤고, 그리고 이제 현재 남아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설명드리려고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쨌든 그 자장율사 이후, 창건 이후로 1000년을 이어온 보현사의 역사의 조각들을 이런 문화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저는 특별하게 조선시대 후기에 보현사의 역사와 연역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불화의 조각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러한 문화재, 그다음 이런 성보들을 지켜내는 게 결국 사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현사에 주석하셨던 여러 스님들의 역할이셨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세점의 진영을 통해서 19세기에 보현사를 이끌어셨던 스님들, 그리고 현재의 보현사를 이제 이끌고 나가시는 스님을 통해서 결국 모든 내용은 사람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알 수 있었던 저한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짧게나마 보현사 불교 회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